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새해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서진형 경인고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이 정부가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예. 규제가 이렇게 해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1순위 자격을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5년, 10년 정도 규제가 돼 있었는데 3년으로 좀 완화가 되고, 수요자들이 이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 규제가 이 규제 지역일 때는 보통 이제 뭐 LTV가 20%에서 한 50% 정도밖에 못 받았었는데, 이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되면 50%에서 약 70%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이나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는데 제한 사항들이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 네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제나 청약, 부동산 시장, 뭐 규제, 각종 규제를 다 풀겠다. 이런 거가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가 하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공급하는 게 지금 계획이 맞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공급을 하고자 해도 사실은 뭐 내일 당장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5년에서 한 8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연도별로 지역별로 수요들을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멸실주택도 발생하게 되고, 예. 이 소득의 증가에 따른 어떤 주거 수준의 욕구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공급 계획들은 정부에서 일정하게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3%, 5%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실제 현실은 훨씬 더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뭐 발표하는 통계 자료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하락률은 조금 다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예. 그거는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전국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이 초거래 절벽 사태로 인해서 통계들이 많이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전체 주택에서 거래되는 건수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게 현 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지금 이제 뭐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한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이 냉각 사태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느끼고 통계 자료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과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저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지금도 굉장히 고점이다. 너무 비싸다 지금도 집값이. 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네. 정부의 대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적정 집값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한다.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시장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자금들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어떤 저해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뭐 요약하자면 집을 네. 좀 사라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여전히 둔 상태에서 나머지 네. 뭐 DTI나 이런 것들 LTV나 다 풀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지 네. 않느냐. DSR까지 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LTV는 좀 완화를 했는데 네. DSR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딜레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주택의 어떤 교체를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DSR까지 좀 완화를 해서 네. 이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실수요자들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을 뭐 지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하실 네. 것 같거든요. 올해 어떻게 됩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예. 이제 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자금 여력이 되는 충분한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급매물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물건들을 좀 매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그 대신 이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이제 제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 이제 뭐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래는 주거 개념이어야 되는데 네. 투자 개념으로 너무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식을 이 투자에서 어떤 이용의 개념으로 좀 의식들이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이 되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 건적
그러니까 이제 직장과 가장 가까운 네. 곳에 네. 주택을 좀 마련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의 이 삶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 투자보다는 본인의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임대 시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네네. 지금 그 전세가 아니라 월세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다. 월세도 아니고 주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자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아예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더 유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 전세보다 보증부 월세가 약 한 23%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 전체 임대차의 약 51%가 보증부 월세이다라는 이제 통계 자료가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80~90%가 사실 전세 임대차 계약이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시장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들이 많이 강화되면서 보증부 월세로 이 전환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들이 이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보증부 월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빌라왕 사건, 전세 사기 사건.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이 임대차 사기 사건들의 예방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 정보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의 대책서를 보게 되면 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사실 체납 정보가 많다고 하면 임대차에 관한 이 분쟁들이 증가하게 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정부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임차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체납 정보를 등기부등본의 촉당 등기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는 이 임대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좀 개선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그에서 운영하는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제도를 좀 활용을 좀 하는 이 전세 사기들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냐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가입을 하는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심사를 해서 허그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보험 우리가 이제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형 경인여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에 이 인사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요.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항상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죠.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에는요, 한 1138만여 건의 이제 SNS 글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비율로 1위부터 5위까지 주제를 잡는 거고요.